사실은 그 책이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두 명의 그 정치인을 붙인 책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명을 잡는 게 아니라 두 명을 잡는데 두 명이 또 굉장히 스토리가 있고 둘이 다 붙을 수 있는. 근데 6년 전에 그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두 명이 그냥 가서 자기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둘 다 굉장한 스토리가 있고 또 나름 미래가 있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2011년에 그 문재인 당시 이제 그 예비 후보가 운명이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2017년 책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나 그쪽 캠프하고도 좀 얘기하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러면 어쨌든 책을 재밌어야 되니까 저는 책이든 뭐든 재밌어야 한다는 주의인데 재밌게 쓸 수 있는 그 어떤 소재 인물 이건 이 두 명이겠다 해서 두 명을 붙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이거는 근데 아무나 시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고난도인데 평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걸 좀 계속 해봐야 되겠구나. 이걸 1년에 한 편씩만 내도 3년, 4년 앞으로 꾸준히 내면 한 10명.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대통령에 당선돼도 저는 얼마든지 인쇄가지고 평생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시도를 했으니까 계속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후보도 여러 명 있어요. 유시민 후보도 여러 명 해가지고 두 명을 딱 붙이려고 했는데 이제 대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2년 대선에 야당 반장 맡고 하고 대선하면서 이제 약간 미뤄졌었어요. 1년에 책 한 권씩 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미뤄지고 2012년 대선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되고 저의 롤은 또 다시 이제 잠수 타는 롤로 바뀌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가장 좀 그 와닿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나 그러니까 정치 현실 또는 정치 학계 이쪽이 양쪽이 다 굉장히 천박은 아니고 굉장히 척박하구나. 좀 쉘로하다 할까요?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고 권력은 다 정치로 모아져 있고 정치학자들은 모든 신문의 칼럼에 다 등장해서 마치 주류 권력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내공이 빈약한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밖에 있으면 그렇구나라고 공감은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이제 대선 직전부터 들어와서 쭉 10년 넘게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정치권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싶고 또 저도 이게 계속 기사를 쓰는데 옆에서 같이 보면 거의 이제 그 싸우는 기사만 쓰는 거죠. 누가 무슨 암투했고 누가 뭐 했고 그런 기사만 쓰는 그래야지 또 익히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석사를 마치고 입사를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늦었지만 아무래도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 정형외과 대학원을 들어가서 저는 연대 정형외과를 나왔는데 연대 정형외과 박사과정을 들어가려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선배 후배들이 다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성대를 가게 됐고 이제 거의 주경야독을 한 거죠. 밤에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사를 받고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그냥 사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은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보통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내는 경우가 한 10개 중에 한 2~3개면 많은 것 같죠. 왜냐하면 또 사실 박사 논문이라는 게 뭐든지 그렇지만 이게 딱 한번 올라가면 그 앞에 그걸 그냥 약간 흔히 말하는 게 요즘은 이제 이거 한일 관계 때문에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오락가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걸 잘 재포장해서 책으로 내면 되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꼬리 마라톤 끝나서 꼬른점 지점에 가면 그 앞에 한 5m, 10m 더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까딱하게 넘어가서 그 마지막 한 곱이 더 넘어가게 더 힘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마 박사 논문을 쓰면 그 다음 단계 왜 그거 그냥 이렇게 다시 재구성 간단히 해가지고 책 내면 되는데 왜 못 낼까?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간단히 하면 되는데 왜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 지금도 다 이 시간에 지금 필요하고 하고 있지만 왜 선발 투수가 109 던지면 10개 더 던지기 뭐가 어려워 하지만 그때 이미 109대까지 최선을 다해 던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던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고. 근데 지난해 8월에 논문을 쓰고 그거를 재구성해서 낸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그래서 기약한 김에 더 좀 이완되지 않고 빨리 책을 내자. 언제 잘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낸 책이 이 책이고요. 그래서 이게 8년 만에 나온 책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마침 7월에 제가 이 다준다 연구소 그때는 이름은 게 아니었지만 하여튼 이 독서 모임에 와서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던 건데 6년 만에 다시 이 자리를 오게 돼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별로는 이 책을 왜냐면 이게 학술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논문을 논문을 다시 재구성해서 학술서를 썼는데 영화로 말하면은 제가 무슨 지금 나라말싸미나 무슨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찍은 게 아니고 약간 기록 영화를 찍은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마치 이건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야라고 홍보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하지 않고 출판사에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이런 자리도 갖지 않고 그냥 이제 3, 3, 5 이렇게 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그때 6년 전 것도 있고 윤동리 리저 지금 기자입니다. 대주주께서 실질적 이사장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문의 어떤 것 중에 이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 썼던 거는 책 머리에입니다. 그건 이제 보시면 흔히 말하는 서문이죠. 왜 책을 냈는지, 왜 내가 이 책을 냈는지인데 나중에 혹시 이제 제가 책을 오늘 이제 한 부씩 선물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 시간이 없으시고 당연히 이제 뭐 시간이 없으시니 그 책 머리에나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책 머리에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그냥 역시 똑같이 이제 들어가며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매주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순서 없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술서긴 한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워낙 글쟁이기 때문에 아까도 오늘 이 자리도 재미가 없으면 전 하지 않겠다고 할 것처럼 글도 무조건 재미있지 않으면 전 쓰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쓴 글은 무조건 재밌다.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커버 투 커버 그냥 읽게 된다라고 하는 저의 이제 그걸 나의 이제 마지막 프라이드인데 책도 이제 아무리 학술서지만 아무리 다큐멘터리 책이지만 우리가 영화 볼 때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 이제 마음 갖다 듬고 이걸 1.2배속 해야 되는지 1.3배속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막 갖고 보는데 1배속을 해더라도 한 0.5배속 것처럼 보게끔 하는 그렇게 쓰지 않으면 이건 독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다 싶어서 최대한 이렇게 편하게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역시 뭐 이게 장인정과 이광재처럼 이게 블록버스터로 만든 책 못지않게 이것도 그냥 쉽게 잘 넘어가더라. 그런 말씀 다행히 좋은 말씀들 주셔서 그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책은 아까 우리 어떻게 전 협력관님이라고 전 위원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민주주의 공고화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은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일반고 공고 그런 공고가 아니라 그 2012년 대선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왔을 때만 해도 2014년만 해도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 통합을 화두로 내걸고 경제 민주화 해가지고 아무리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어떻게 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그 세뮤얼 헌팅턴 제가 책 머리에 썼지만 제3의 물결을 썼던 그 세뮤얼 헌팅턴도 그 자유선거, 평화스러운 선거를 해가지고 두 번의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 민주주의는 공고화된 민주주의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 대선 때 한번 바뀌었죠. 또 2007년 대선 때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두 번 바뀌고 2012년 대선이 돼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가 더 좀 공고화될 것이냐. 그리고 그냥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화두가 됐던 더 좋은 민주주의.
그 안희정 지사도 마침 그때부터 그 2000년대부터 이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를 했지만 그때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정치학계에서는 세계 정치학계에서는 더 베터 디모크라시 이게 굉장히 화두였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게 민주주의냐 아니면 독재냐 권위주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민주주의, 어떻게 하면 더 실생활에 더 우리가 와닿는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가 민주주의의 공부한 단계로 갈 수 있겠을까? 그거를 박사 논문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현실하고 좀 달라지고 지금 공고화를 쓸 때가 아니고 2014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 되면 그게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한국의 정치는 왜 흔히 말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한국의 정당은 이렇게 항상 정치는 지립열렬을 하고 왜 Y를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거죠. 내가 제 책에도 처음에도 썼지만 항상 이 한국의 정치는 그 현장 따로 연구실 따로 그리고 현상 따로 이론 따로 이게 아마 가장 큰 강국 중에 이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 현장에 나가 있는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권력 다툼이나 이런 거 해야지. 그러니까 같은 늘 다람쥐책밖에 도는 듯이 그 얘기만 해요. 권머스스 얘기만 하고. 정치학자들은 마치 본인은 그 무슨 장기판에 훈수 두는 사람들처럼 내가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나는 박사학위학 교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희 좀 부족한 거 이게 안 되는 거야라고 훈수를 두고 그렇게 칼럼을 쓰고 그렇게 멘트를 하죠 기사에서. 근데 이제 뭐 다 정치 한 오래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두 개가 다 사실은 굉장히 약간의 하이 코미디 같은 거죠. 여기도 다 절름발인 거. 다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심지어 절반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그래가지고는 어떤 그 솔루션 이런 거 던질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왜 이런 지립멸렬한지를 일단 내가 한번 이렇게 던져봐야겠다. 일단 던져보면 그냥 그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줄을 쫙 깔아놓으면 이게 아무리 엉망을 깔았어도 그 다음에 하나씩 붙이는 거는 쉽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아주 흔히 말하는 꼴통 이걸 한번 쫙 깔아버리면 그건 처음부터 다시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에 정치학 교수들은 1년에 못 오면 2편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기본적인 책을 쓸 이유가 없죠. 아무런 포인트도 안 되고 시간만 많이 들고 공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뭐 칼럼 하나 쓰고 20페이지 논문 쓰면 되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베이스를 깔고 왜 이렇게 공들이는 이런 책 쓰고 이런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자나 정치인도 시간이 좀 타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이론적 베이스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가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뻥 뚫려 있는. 마치 지구 속에 지금 지구 안에 뭔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블랭크가 있는데 다 알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뭐 내 속에 뭐가 노잼량이 있다. 그러면 이걸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두고 밖에서 왜 그러니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같아요. 한국 정치가 왜 모양이 옆구리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정치에 대해서 다 누구 못하게 다 잘하기가 잘 안다고 하는데도 뭐 그 얘기가 항상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고 그냥 같은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냥 그리고 어차피 박사 논문을 써야 되니까 박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너무 멀리 가긴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어차피 이제 그 이전 거는 또 많이 예전에 또 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2000년대는 또 워낙 지금 거라서 사실 거의 돼 있지도 않고요. 사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세 정부를 한번 다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민주통합당이든 한 7번 정도 바뀌었던 그 민주당 계열의 야당, 이 두 개가 또 워낙 대비되기 때문에 전에 아까 뭐 이광재, 안희정계 두 대비되는 것처럼 뭔가 비교하고 대비될 수 있는, 그게 또 어떤 그 피사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잡았군요. 원래는 문재인 정부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이제 미완으로 두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세 개를 잡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거의 이게 그 한국 정치가 약간 이게 레코드판인 거예요. 뭐 10년 전, 20년 전 했던 게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 이게 나선형처럼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정치 발전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이 해모로 빼고 뭐 하는 거, 국회 공전되는 거, 서로 마음 투버리는 거, 이런 게 아시다시피 뭐 10년 전, 20년 전 얘기, 지금 그때 얘기를 지금 그 신문 놓고 같이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돈다지만 이렇게 대자비의 연속인 경우도 참 전 세계에 흔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새 정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 기록이면 앞으로 계속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유의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주변에서 많이 여쭤보세요. 이 책을 내니까 그럼 뭐 여당의 길은 언제 물을 거니, 이 타는 격으로 쓸 거니,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제목 이 야당의 길을 묻다지 사실은 이 책 안이 여기에 다 같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정치 이 행위라는 거는 야당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야가 같이 인터랙션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을 쓰게 포커스를 맞추더라도 결국 여당과 청와대 이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정치를 그대로 다 쓸 수밖에 없는, 통사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한번 이제 뭐 요즘 많이 쓰는 DPI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 베이스를 들어가서 야당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쳐보시면 자료가 안 나옵니다. 한국의 정당에 대해서도 심지어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한국에 그 많은 정치학자들이 있는데 야당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뭐 야당이란 무엇인가, 정의, 뭐 야당의 역할, 뭐 이런 아주 일반론적인 이건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한국의 야당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어프로치한 논문이 없어요. 너무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그럼 무슨 논문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아주 쉽게, 가장 많은 거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국제 정치, 이론이나 사상 쪽이나 이런 쪽인 한국 정치도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성적으로 들어가면은 풍만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점점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 특히 야당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거죠. 모든 정치는 권력이고, 권력은 가진 자가 승자인데 무슨 지금 야당까지 신경 쓸 데가 어딨어. 이긴 자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 다들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 대가 없어요. 근데 그럼 야당 그냥 이 통사적으로 한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요거를 한번 레일을 쫙 깔아보자. 이게 뭐 남북이 지금 레일이 달라가지고 이게 안 된 것 같아. 레일을 한번 처음에 잘 깔아보자. 그러면 그 위에 많은 이제 이 전문가, 우리 옹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와서 다 좋은 재료로 같이 쫙 이걸 집을 지으면 되니까 한번 뚝 던져보자 했는데, 이건 야당이라는 포커스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어차피 제가 학술서를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술서로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이거는 야사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주관적으로 쓰고 내가 쓴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런 책들은 쓸 수 있지만 그거는
서로 간에 이게 어떤 그런 게 담보가 안 되니까 이론적으로 담보가 안 되니까 최대한 이론적 베이스로 이걸 잡고 쓰려면 야당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게 지금 그리스 로마 뭐 그리스 이런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의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정당이 불가피한 건데 대의민주주의는 뭐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워낙 쉬운 얘기인데 사실 저도 잘 모르던 얘기들이에요. 대의민주주의는 크게 보면 대표성하고 책임성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하면 당연히 누군가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뭐 진짜 누구든 단체장이든 일반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거 대표성이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대표가 얼만큼 책임을 잘 져야 되는지 어떤 책임이 부과되고 어떻게 책임을 하는 거를 유권자들이 뭐 이렇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야당을 빼고 뭐 여당 포함해서 정당의 책임성, 한국 정치의 책임성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책임성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하나 나오겠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책임성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대표성이나 뭐 대의성, 대의민주주의가 이런 쪽은 또 있어요. 근데 책임성 항상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를 많이 찾지 책임을 안 갖는 것처럼 여당을 찾지 야당을 찾지 않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크고 이런 것만 찾지 이런 걸 찾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이런 책을 쓸 때는 참고 자료가 많아야지 쓰기 쉬운데 야당 자료도 없어. 책임성 자료도 없어. 잘 됐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겠다. 그래서 야당의 책임성을 주제로 잡고 제가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요즘은 다 논문 쓰고 나면 표절 그걸 해요. 표절 이걸 다 한번 돌리거든요. 딱 넣으면 떼떼떼 해가지고 바로 나와요. 한 뭐 30초 있으면. 표절이 1%도 안 나오더라고. 이게 표절할 게 없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앞부분에 이론적 베이스가 다 깔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야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책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책은 이렇게 우리 영화도 보면은 스토리가 쫙 흘러가야지 정신없이 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때 뭐 언제 학문적 무슨 뭐 베이스 쓰듯이 뭐 이건 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재밌게 처음부터 그 흐름은 그냥 야사 읽듯이 쫙 가보자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그냥 제 임의대로 각 책을 보시면 한번 그거 한 목차 한번 보시면 목차 보시면 그 앞부분에 이제 이론적인 건 다 뺐고요. 그래서 각각의 정부를 1기, 2기, 3기로 나눴어요. 그냥 보시기 편하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잡았고요. 근데 그냥 제가 하기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기서 딱딱 끊어주면 정리가 잘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물론 뭐 동의하실 분도 있고 아니고 뭐 그건 뭐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정답의 문제가 아니니까 끊었고 그것도 그 한 일기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세구나 해가지고 가능하면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바뀌었고 어떤 포인트가 있었고 이 정부에서 어떤 뭐 선거든 어떤 사건이든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거 왜 그러니까 책임성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국 정치가 정말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흔히 말하는 무슨 산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이게 기록을 남기지 않고 나면 뭐 정치라는 건 승자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기록도 그냥 이긴자가 쓰는 거는 일단 뭐 일제 시대 쓰는 건 다 친일되지 일본식에 그렇게 되듯이 이긴자의 역사가 아니라 최대한 그 객관적으로 그 제가 쓰고 싶은 얘기 시각을 배제하고 이론적으로 서로 이렇게 배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나눠서 했고요. 그래서 갖다 그 한 거는 최대한 정량적인 걸 많이 했어요. 정량적과 정성적이 있는데 최대한 이제 그 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국 갤럽걸 썼고요. 선거 결과 뭐 여론조사 주로 이런 걸 가지고 했고 그거 통해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자료를 가지고 백업을 하는 식으로 저의 주장을 담는 게 아니기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아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학술석이라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본적인 분석 틀, 가설 이게 필요하다고 봐서 어떤 가설을 가졌냐면 일단 저는 이제 야당이라는 눈을 통해서 이 새 정부의 흐름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의 책임성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냐 했을 때 일단은 제일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견제라는 걸 많이 하죠. 학문적 용어로 체크, 뭐 이제 저항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흔히가 말하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안이라는 걸 잡았습니다. 싸우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정책 대안을 내놓을 때 유의미한 지지도 상승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저는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단지 이렇게 그냥 그 뒷다리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나 죽고 너 살자 뭐 이런 이 패턴 어떤 독재 시대부터 쭉 해왔던 그 저항이 곧 야당의 모든 것이 양 되어 있는 그런 패턴이 결코 아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야당이 승리할 수 없더라. 야당이 왜 지리멸을 했냐?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 게 뭐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이제 무상급식이 내왔던 그게 그러면서 그때 천안함 나고 그래가지고 2010년에 사실은 거의 뭐 여당이 이긴다고 그때는 다 알려져 있었지만 저는 이제 무상급식을 내놔서 그거를 통해서 결국 반전이어서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나온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다 백업을 했죠.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을 찍은 가장 큰 이유는 그거다. 이것이 컸다라는 것을 백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의미한 대안을 정책 대안을 냈을 때 야당이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아지더라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었고요. 그게 해줘야지만이 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리멸을 해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정성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연저와 저항에 성공할 수 있느냐 아주 너무 단순한 얘기 같은데 여기까지만 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저항의 어떤 그 액션을 취할 때 전략을 취할 때 여론의 신뢰 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굉장히 관건이다. 너무나 단순한 얘기고 이게 무슨 학문적인 얘기냐 너무 공자님 말씀 아니냐 하는데 역설적으로 한국 정치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예가 전 그거 같아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7년이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왜 실패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왜 성공했느냐. 그 비교를 제가 책에서 했거든요. 그 기준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4년에는 한나라당이 전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결국엔 거기서 그 다음에 총선에서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2016년, 17년에는 80% 이상의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이제 그 어떤 유력 주자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당내의 어떤 통합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있고 그 책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 내용은 그때 이따 같이 토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하고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먼저 맺으면 이 책을 그러니까 레슬링으로 치면 레슬링이 자유형하고 고래꼬로 마냥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온몸을 다 쓰는 이제 현란하게 하는 거고 고래꼬로 마냥은 딱 상체만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책을 쓸 때 거의 고래꼬로 마냥
발상당을 썼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진짜 우리 그 너무너무 막 재밌는 글 쓰듯이 쓰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참고 딱 이 학술서라는 틀만 가지고 절대 오버하지 말고 내 맡은 바 소위만 다 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읽고 읽기 쉽게 읽기 편하게 그리고 한 번 잡으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최대한 그건 담보하자 이런 생각을 썼고요. 그래서 전혀 제가 일부러 지금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책을. 왜냐면 뭐 정치인들 하나씩만 다 드리고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파워블로거 뭐 서평 쓰시는 분들 우리 남님들 서평 써준다면 안 써주시고 계시는데 전혀 오탈자 찾았으면 오탈자. 전혀 주변에 전혀 부탁하지 않고 그냥 안 쓰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저도 약간 그 뭐랄까요 아주 그 이런 그 뭐 자존심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저는 오히려 지금 안 그러니까 아까 출판사 그 사장님 반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안 팔려도 제가 페이스북에 난 이 책 소개하면서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망생이나 정치학도 또는 무슨 쉽게 말하는 정치학 개론, 뭐 현대 정치, 21세기 현대 정치 개론 이런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도 책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용을 생각하고 썼어요. 이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 예비 지망생들 또는 정치학도들 또는 대학에 들어가는 1, 2학년 프레시맨들 이 미래 세대가 워낙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경랑의 그 노무현 정부 이후의 15년을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아무나 나오는 그런 승자의 이걸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교재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출판사 사장님께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 책이 무슨 잘 쓴 건 전혀 아닌데 진짜 이 책은 그냥 초보적인 수준이고 읽어보시면 이게 내가 다 하는 얘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우리가 지금 옛날 생각이 아니라 다 엊그제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이게 뭐 이런 책은 나도 쓰겠다 뭐 심지어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책일 거예요. 아마 수준도 굉장히 얕을 텐데 일단 이렇게 그냥 그 정치인과 기자들 그리고 학자들 이게 서로 완전히 괴리돼서 서로가 내 말이 맞다고 하는 정말 장님 문고리 잡는 식의 어떤 그런 현재 한국 정치 언론계 현실에서 그냥 이런 나름대로 제 나름의 한번 던진 거 그냥 밑그림을 한번 그려봤다는 거 영화적으로 한번 해봤다는 거 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 토론이 붙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럼 네가 시각이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나씩 모이면 그런 게 날줄 시줄 이렇게 되면서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이나 정치 입문하시는 분들이 볼 때도 이렇게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그냥 제가 하나의 미라를 던졌다라는 생각으로 신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야당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야당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리고 레코드판 계속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야당이든 미래 야당이든 이 패턴에 왜 여당 지금까지 야당은 지리멸렬을 갈 수밖에 없었고 왜 맨날 공천 논란에 맨날 내부 다툼을 해왔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여기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지금에 있는 자유한국당 앞으로 올 또 다른 야당이 충분히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하나 던진다 앞으로 화두를 던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쓰고자 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같이 토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